지금부터 우주선 부품처럼 보이는 고대 유물 100가지를 살펴보자. 콜롬비아의 구체. 2025년 3월 콜롬비아의 부가상공에서 금속 구체가 떨어졌다. 무게는 약 2kg이었고 온도는 예상보다 낮았다. 내부에는 조밀한 핵을 둘러싼 13개의 미세 구체가 있었다. 층은 금속처럼 보였지만 용접이나 접합 흔적은 없었다. 과학자들이 이를 조사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한 가지 사실이 의문은 낳는다. 이 물체는 지구에서 만든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방사선 전문의 호세 루이스 벨라스케스는 인간이 제작했다는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구조는 일체형이고 재료는 3중층이며 출처도 알 수 없다. 하지만 회의론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고 많은 이들은 물체에 새겨진 문양이 인공지능으로 생성됐다고 주장하다. 선은 고르지 않고 디자인도 지나치게 인간적이다. 게다가 이 사건에는 또다시 과거 외계인 관련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던 유명한 미확인 비행물체 연구가 하임의 마우산이 등장했다. 아직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지만 의문은 남아있다. 이것이 위성 잔해도, 로켓 부품도, 조작품도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지구로 떨어진 것이며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 미확인 비행물체는 20세기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미확인 비행물체라는 말을 들으면 곧바로 20세기를 떠올린다. 로즈웰, 영화, 은박지 모자 같은 것들 말이다. 하지만 정체불명의 물체는 텔레비전과 항공시대가 오기 훨씬 전부터 목격됐다. 문서로 남은 사례는 고대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연대기에는 불타는 방패와 하늘을 나는 배, 하늘에서 내려온 기묘한 존재들, 심지어 구름 속에서 벌어진 납치까지 기록돼 있다. 이를 남긴 사람들은 소설가가 아니라 역사가와 수도사, 관리들이었다. 서기 4세기 로마 연대기 작가 율리우스 옵세켄스는 리베르 프로디기오롬에서 그런 사례 수십 건을 묘사했다. 로마 상공에는 불타는 구체와 빛나는 배,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들이 나타났다고 한다. 적어도 목격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다. 대플리니우스 역시 정체불명의 불타는 방패가 제2차 포에니 전쟁 중 도시 위에 떠 있었다고 기록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다. 아일랜드와 중국, 인도의 연대기에도 비슷한 묘사가 등장한다. 이것은 무엇이었을까? 상징이 우연히 겹친 것일까? 집단 환각이었을까? 아니면 우리는 정말로 같은 현상을 보면서 시대마다 다른 이름을 붙였던 것일까? 한때는 신이었고 그 다음에는 천사였으며 오늘날에는 외계인이다. 하지만 본질은 어쩌면 같을지도 모른다. 녹아붙은 요새. 스코틀랜드 산맥에는 지금도 고고학자들의 논쟁을 부르는 유적이 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청동기와 철기 시대의 요새다. 돌로 쌓은 벽과 주거지은 적, 화덕 자국이 남아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분명해진다. 돌이 녹아있다. 벽의 넓은 구간이 마치 용광로를 통과한 듯하다. 암석은 서로 융합돼 하나의 유리질 덩어리가 됐다. 이것은 단순한 화재의 결과가 아니다. 사암에 녹는 점은 1000도가 넘는다. 이런 효과를 내려면 열이 빠져나가지 않는 밀폐 공간에서 며칠 동안 불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 요새를 지은 것에 그치지 않고 돌을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태웠다는 뜻이다. 20세기의 실험은 이와 같은 결과가 오직 인위적인 통제 아래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원리 손니 크로프트와 비어 고든 차일드는 이 과정을 재현했다. 석판과 나무층으로 만든 벽에 불을 붙이고 점토로 둘러쌌다. 3시간 뒤 구조물은 무너졌지만 일부 돌은 실제로 서로 달라붙었다. 나중에 밝혀진 것은 온도를 며칠 동안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산소를 계속 공급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기술이었다. 금속조차 널리 쓰이지 않던 시대에 누군가는 이미 열을 다루는 법을 알고 있었다. 비슷한 요새는 이후 북유럽 전역에서 발견됐다. 사람이 돌을 녹인 장소만 200곳이 넘는다. 왜 하필 그 시대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이 기묘한 불에 대한 지식은 파괴하는 대신 결합시킨다는 점에서 그 시대치고 지나치게 정교하게 느껴진다. 단순한 고대 공학이 아니라 언젠가 전해진 기술이며 그 의미를 아직도 풀지 못한 것만 같다. 고대 이집트의 녹아내린 계단에서도 비슷한 기술을 보았을지 모른다. 부시 선배가 암시한 접촉. 어느 조지 부시 선배의 한마디는 오래전부터 전설이 됐다. 미확인 비행물체에 관해 질문받자 그는 그저 60년대의 몇몇 사건은 설명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거의 모두가 뉴멕시코에서 1964년에 벌어진 한 사건을 떠올렸다. 순찰관 로니 자무라는 언덕 근처에서 성광을 보고 사고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장에는 4개의 받침대 위에 선 타원형 금속물체와 흰 작업복을 입은 작은 형체 둘이 있었다. 사람보다 작았고 작업 중인 기술자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자모라가 가까이 다가가자 물체는 굉음을 내며 수직으로 솟아올라 사라졌다. 땅에는 받침대 자국과 녹은 모래, 당시 알려진 어떤 기술로도 설명되지 않는 열 흔적이 남았다. 1시간 뒤 현장은 연방수사국과 공군, 중앙정보국 요원들에 의해 봉쇄됐다. 보고서가 수집되고 분석도 진행됐다. 그런데 모든 자료는 순식간에 기밀로 분류됐다. 목격자를 조롱하려는 시도도 유성이나 기상관측기구라는 설명도 없었다. 오직 침묵뿐이었다.
보였다. 훗날 부시가 아직 논하기 이른 사건들을 암시하자 많은 사람은 그가 바로 이 접촉을 말한다고 확신했다. 정체불명의 물체가 착륙한 사례 가운데 가장 잘 기록된 사건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지상에 남은 외계 유물. 역사는 어떤 연대기에도 들어맞지 않는 발견들을 간직하고 있다. 티르키예의 괴베클리 테페 신전단지에는 동물과 추상기호가 새겨진 기둥들이 서 있다. 그 나이는 약 12,000년이다. 공식적인 견해에 따르면 당시 사람들은 아직 농경도 건축도 알지 못했다. 그런데 이곳에는 공학적 설계와 아직 완전히 해독되지 않은 상징이 보인다. 대체 누가 이 단지를 세웠고 왜 나중에는 숨기려는 듯 땅에 묻었을까? 남아메리카의 삭사이유아만에서는 거대한 석재 블록들이 서로 너무 정밀하게 맞물려 있어 그 틈에 칼날조차 들어가지 않는다. 수백 톤짜리 돌들은 완벽한 정확도로 놓였고 면은 여러 각을 이룬다. 현대기술로도 이런 접합을 재현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500년 전 잉카에는 그들 스스로 신들의 기술이라 부른 무언가가 있었던 셈이다. 세계 반대편 레바논 바알베크에는 남쪽의 거석으로 알려진 돌이 놓여 있다. 무게는 1000톤이 넘는다. 고대 건축가들이 이를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아직도 설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사실은 분명하다. 이 블록은 가공됐고 실제로 건축에 사용하려 했던 흔적이 있다. 문제는 누구의 손으로 다뤘느냐는 것이다. 이런 발견에는 우랄산맥의 금속 나성과 티와나쿠의 거석단, 이집트 돌에 완벽하게 뚫린 구멍도 포함된다. 마치 정밀 공작 기계가 남긴 흔적처럼 보인다. 모든 문화에는 마치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난 듯한 유물이 존재한다. 과학자들은 이를 원시 기술과 우연, 자연의 장난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이런 우연이 전 세계의 서로 다른 시대와 민족에게 반복되는 걸까? 이것이 외부 존재의 흔적이라는 가설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는 자극적이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말 누군가가 남긴 유물이라면 그 목적은 단순했을지도 모른다. 바로 우리가 최초가 아니며 오늘날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이 수천 년 전 이미 이곳에 존재했던 것의 희미한 메아리일 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발트해의 원반, 2011년 스웨덴 잠수부들이 해저를 스캔하다 지름 60m의 완벽한 원을 발견했다. 그 뒤로는 무언가가 해저를 길게 미끄러지다 착륙한 듯 고든 홈이 이어졌다. 사진은 순식간에 언론에 퍼졌다. 해저의 비행 접시, 현실판 밀레니엄 패컨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관광객들은 배편을 예약했고 미확인 비행물체 연구가들은 벌써 책을 쓰기 시작했다. 2025년 한 지질학 연구팀이 수중 라이다 스캔으로 정밀주사를 진행했다. 구조는 기묘했지만 내부는 평범한 화강암이었고 절단면에는 빙하성 암석의 흔적이 보였다. 쉽게 말해 천년 동안 얼음에 밀려 굴러가다가 진흙에 박히며 그럴듯한 외계 흔적을 남긴 바위였던 것이다. 앞선 발견들과 마찬가지로 결론은 분명했다. 완벽한 비행 접시처럼 보여도 사실은 빙하가 다듬은 돌에 불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돌 때문에 사람들은 해저로 잠수하고 새로운 장비를 가져와 과학이 신화와 가짜 정보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직접 보여줬다. 돌은 여전히 돌이었지만 발트해에는 최초의 수중 지질공원이 생겼다. 고대 무덤에서 발견된 우주금속. 고고학자들은 폴란드에서 고대 사회의 기술 수준에 대한 인식을 바꿀 놀라운 발견을 했다. 기원전 750년에서 600년 사이로 추정되는 초기 철기 시대 무덤 두 곳에서 연구진은 운석철로 만든 유물 4점, 즉 팔찌 3개와 핀 하나를 발견했다. 이 물건들은 폴란드 남부 척스토오바에서 발견돼 오랫동안 지역 박물관에 보관됐다. 최근에야 현대기술을 통해 그 특별한 기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엑스선 스캔과 전자현미경으로 금속 성분을 분석한 결과 철에는 니켈과 코발트가 다량 함유돼 있었고 이는 희귀한 아탁사이트 운석의 특징이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팔찌의 무늬가 서로 다른 철을 조합해 만든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이다. 장식 효과를 내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인류가 아는 가장 오래된 무늬철의 사례일지도 모른다. 운석철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었다. 고대에는 하늘이 내린 선물로 여겨졌고 특별한 용도의 물건을 만드는 데 쓰였다. 비슷한 사례로는 이집트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발견된 운석철 단검이 있다. 이제 유럽에서도 로마보다 수백 년 앞서 이런 기술을 알았다는 증거가 나온 셈이다. 과학자들은 철이 현지에서 확보됐을 것으로 본다. 아마 사람들이 직접 운석이 떨어지는 장면을 본 뒤 수집했을 것이다. 이는 그 물건들이 실용적 가치뿐 아니라 의례적 의미도 지녔음을 보여준다. 죽음을 위해 준비된 소녀. 칠레와 아르헨티나 국경에는 높이가 거의 7,000m에 이르는 유야이아코 화산이 솟아있다. 공기는 아래보다 절반밖에 없고 혹한이 몰아친다. 그저 정상까지 걷는 일조차 전문 산악인에게 어렵다. 바로 그 정상에서 1999년 아이 3명이 발견됐다. 아이들은 얼어붙은 땅 속에서 약 500년을 보냈다. 그런데도 마치 어제 잠든 것처럼 보존돼 있었다. 과장이 아니다. 추위는 피부와 머리카락, 속눈썹, 옷에 주름까지 보일 만큼 아이들을 온전하게 지켜냈다. 셋 중 가장 유명한 아이는 처녀라 불린다. 고개를 살짝 숙이고 앉아 잠든 소녀처럼 보인다. 말라붙은 미라도 뼈만 남은 유골도 아니다. 마치 5세기 전 시간이 멈춘 듯한 아이 그 자체다. 그런데 이제 소름이 돋는 이야기가
이야기가 시작된다. 아이들이 그곳에 간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카파코차라는 이름까지 있는 잉카의 의식이었다. 잉카는 중대한 행사가 있을 때 산의 신들에게 아이를 제물로 바쳤다. 죽기 전 아이는 몇 달 동안 준비 과정을 거쳤다. 귀족만 먹던 가장 귀한 음식으로 식단을 바꾸고 특별한 음료를 마시게 하며 코카잎을 씹게 했다. 그리고 차갑고 공기가 희박한 정상으로 더 높이 올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장소로 데려갔다. 과학자들은 이 과정을 세세한 부분까지 밝혀냈다. 머리카락 분석은 마지막 몇 달 동안 소녀의 식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줬고 함께 묻힌 식물은 시기를 상당히 정확하게 계산하게 해줬다. 의식은 1499년 무렵 벌어졌다. 즉 유럽에서 콜럼버스가 신대륙 항로를 개척하던 때 지구 반대편 7000m 정상에는 이미 이 소녀가 앉아 있었다. 오늘날 유이아이아쿠의 처녀는 아르헨티나 살타의 박물관에 있는 특수 냉장 진열장에 보관된다. 정상과 같은 추위와 습도를 재현한 장치다. 그렇지 않으면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한다. 500년 전 얼어붙은 소녀를 지금도 계속 얼려둬야 보존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추위 덕분에 과학자들은 소녀의 마지막 몇 달을 하루 단위로 복원할 수 있었다. 무엇을 먹고 마셨는지, 언제 정상에 올랐는지까지 말이다. 돌로 변한 병사들. 만약 소련에서 미확인 비행물체를 격추했고 23명의 병사가 말 그대로 돌이 됐다고 한다면 믿겠는가? 아니다. 공상과학 소설의 한 장면이 아니다. 소련 붕괴 뒤 기록 보관소로 넘어간 중앙정보국의 기밀 해제 문서 일부다. 장소는 적혀있지 않다. 시기는 80년대 말이다. 소련군이 훈련 중이던 하늘에 원반형 우주선처럼 보이는 저공 비행물체가 나타났다. 한 차례 포격에 격추됐다. 물체는 군부대 근처에 추락했다. 몇 분 뒤 그 안에서 키가 작고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크며 검은 눈을 가진 존재 5이 나왔다. 그들은 하나의 물체로 합쳐졌고 고주파의 윙윙거림과 삼광이 번진 뒤 주변의 모든 사람이 돌처럼 굳었다. 살아남은 2사람은 그늘에 서 있었다. 이후 보고서에 따르면 병사들의 유해와 비행체 잔해는 모스크바 인근의 비밀 과학기지로 옮겨졌다. 연구진은 시신의 구조가 석회암과 비슷하며 분자가 통째로 다시 쓰인 듯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한다. 물론 주류과학은 이를 터무니없는 이야기라 부를 것이다. 하지만 중앙정보국 문서에는 분명히 적혀있다.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해 범위를 벗어나 기술을 가진 존재와 마주한 셈이다. 외계인과의 첫 전투는 이미 벌어졌을까? 1946년 8월 26일 미국의 과학탐사대가 남극으로 출발했다. 탐사대는 해군 장교이자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탐험가 리처드 버드 제독이 이끌었다. 탐사에는 함선 13척과 항공기 33대, 미 해군 병력 약 5,000명이 투입됐다. 제독이 지휘한 부대는 무려 9달 뒤에야 돌아왔고 제3제국의 잔당과 어쩌면 외계인까지 상대해야 했다고 보고했다. 비행물체들이 탐사대를 공격해 미군 측에 큰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버드는 보고서에서 믿기 힘든 속도로 움직이며 거의 순간적으로 위치를 바꾸는 미확인 장치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에는 제독의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이 허구처럼 들렸다. 하지만 2018년 위성사진에는 엄청난 속도로 이동한 무언가가 남긴 비행운이 포착됐다. 그 흔적은 남극과 북극을 잇듯 지구 전체를 가로질렀고 길이는 약 2만 킬로미터였다. 비행운의 형태가 유지되는 최대 시간은 30분이며 대부분은 15분만 지나도 흩어지기 시작한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비행운을 남긴 물체는 시속 최소 8만 킬로미터로 움직였다. 당시 존재하던 가장 빠른 항공기보다 10배나 빠른 속도다. 중앙정보국과 외계기지. 중앙정보국이 기록을 공개한다고 해서 곧바로 신뢰가 생기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공개 문서 가운데에는 단순한 허구로 치부하기 어려운 보고서도 있었다. 은하 저편이 아니라 바로 지구에 있다는 외계인의 비밀기지에 관한 내용이다. 그중 한 곳은 알래스카 헤이스산 일대에 있다고 전해진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곳은 단지 외딴 장소일 뿐 아니라 목격자들이 인간의 것이 아니라고 표현한 활동으로 가득했다. 문서에는 두 종류의 존재가 기록돼 있다. 하나는 인간과 거의 비슷하고 차이도 미미하지만 다른 하나는 공상과학에서 튀어나온 듯 명백히 이질적이다. 비록 이런 묘사가 황당하게 들리더라도 수십 건의 증언에서 반복된다. 그중 상당수는 미국 정보기관이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심지어 토성의 위성 타이탄에서 수집한 자료와도 일치한다. 회의론자들은 정보기관이 벌인 심리전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따로 있다. 왜 하필 이 자료들을 공개했을까? 왜 지금일까? 어쩌면 더 큰 무언가에 대비하도록 대중의 여론을 준비시키려는 시도이거나 반대로 그늘에서 계속되는 일을 감추려는 연막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더 기묘한 것은 백악관에서 거의 동시에 나온 발언이다. 과학기술 정책국장 마이클 크라치오스는 미국이 이미 시간과 공간을 조작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고 트럼프는 2020년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무기를 언급했다. 모두 과장된 말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구글 지도에서 51구역 주변에 공식 도면 어디에도 표시되지 않은 삼각형 탑 같은 물체가 포착됐다는 사실을 알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오래된 사진, 건판 속 신호. 때로 미래는 새로운 망원경이 아니라 오래된 기록 상자 안에 숨어있다.
미국에서는 최근 50년대에 하늘을 찍은 사진 건판을 다시 촬영했다. 디지털 시대보다 훨씬 전에 촬영된 옛 천문대 연속 사진이다. 그 안에서 한 프레임에만 나타났다가 다음 프레임에서 사라지는 작은 빛점, 기묘한 섬광들이 발견됐다. 천문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과도현상이라 부른다. 보통은 결함이거나 드문 우주선 입자의 섬광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연이라고 넘기기 어려운 연결고리가 나타났다. 연구진이 빛점의 출현 날짜와 핵실험 일정을 대조하자 폭발 뒤 하루 동안 이런 섬광이 나타날 확률이 거의 45%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말 그대로 하늘이 반응한 셈이다. 하루 뒤까지 반사돼 폭발의 빛이 아니라 정체불명의 물체들이 사진 건판의 한 프레임짜리 빠른 충격 신호처럼 기록됐다. 그 다음은 더 기묘하다. 연구진은 그 시기 미확인 비행물체 관련 신고도 조사했다. 그 결과 언론 보도가 많을수록 사진 속 과도현상도 늘어났다. 마치 인간의 눈과 오래된 카메라라는 서로 독립된 두 체계가 같은 현상을 서로 다른 방향에서 기록한 듯했다. 마치 무언가가 핵실험에 반응하고 있는 듯했다. 과도현상은 대기 중 섬광이 아니었다. 그 스펙트럼은 플라스마나 가열된 공기의 빛과 일치하지 않았다. 사진 건판의 결함도 아니었다. 서로 다른 천문대에서 같은 현상이 나온 것을 유죄의 화학작용 탓으로 돌릴 수도 없었다. 그리고 위성도 아니었다. 50년대에는 필요한 수만큼 위성이 존재하지 않았고 최초 인공위성들의 궤도는 초단위까지 알려져 있다. 결국 연구진에게는 기묘한 통계가 남았다. 인간이 지상에서 무언가를 폭파시킬 때마다 하늘이 응답했다. 그 하루 동안 실험장 상공에 무엇이 나타났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지구 근처를 지나며 태양 폭발에 반응하고 궤도를 바꾸고 이상한 신호를 내는 물체를 목격하는 시대가 되자 이 기록 사진들은 더 이상 박물관의 낡은 전시품처럼 보이지 않는다. 케찰코아틀의 은빛 그릇, 테오티우아칸의 새벽을 떠올려보자. 태양의 피라미드 정상에서 사제가 빛나는 원반을 들어올린다. 이전에는 누구도 본 적 없는 물건이다. 후대의 연대기는 이를 케찰코아틀의 그릇이라 불렀다. 전설에 따르면 깃털 달린 스승의 신은 바로 이 그릇에 타고 하늘로 날아올라 샛별이 됐다. 기록은 많지 않지만 내용은 한결같다. 형태는 완벽한 원이고 금속은 마치 액체처럼 눈부시게 빛났다. 가장자리에는 그림이 아니라 출입구 같은 매끈한 창이 있었다. 그릇을 재단에 올리면 표면에는 도시 전체와 하늘이 동시에 비쳤다. 사제들은 케찰코아틀이 그 안을 통해 아래를 내려다본다고 말했다. 훗날 스페인인들은 열을 뿜는 은빛 접시에 관해 기록했다. 그들은 이를 녹이려 했지만 평범한 도구로는 금속의 흠집조차 내지 못했다. 합금이 강철보다 단단한 듯했다. 보물은 혼란 속에서 사라졌고 아래쪽에 불꽃 모양이 달린 납작한 원반 형태의 작은 점토 복제품만 남았다. 고고학자들은 이것이 거울처럼 닦은 신성한 흑요석이었는지 정말로 특이한 합금이었는지를 두고 논쟁한다. 하지만 테오티후아칸 벽화에서는 그 그릇 주변에 언제나 소용돌이 치는 연기가 그려졌다. 이륙을 암시한 것일까? 오늘날 사람들은 바티칸 기록과 멕시코 정복자들의 비밀 창고에서 그릇을 찾고 있다. 언젠가 다시 발견된다면 성분을 분석해 이것이 평범한 종교적 상징이었는지 아니면 뱀의 신이 별로 떠난 실제 비행 접시에 대한 기억이었는지 알아낼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이 빛나는 원반이 메소아메리카에서 사라진 유물 가운데 가장 매혹적인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화성에 날아다니는 틱택. 화성에서 또다시 미확인 비행물체가 발견됐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다. 적어도 미 항공우주국의 탐사 로버가 찍은 기묘한 사진을 본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은 그렇게 판단했다. 바위와 먼지 사이에 매끈한 원통형 물체가 유명한 틱택 형태의 미확인 비행물체처럼 나타났다. 빛과 그림자가 어우러지며 더욱 수상해 보였다. 마치 표면 위에 떠있는 듯했다. 하지만 이 사진은 최근에 찍힌 것이 아니다. 큐리오시티 탐사차가 2020년 고대 생명의 흔적을 찾던 중 촬영했다. 그런데 한 레딧 이용자가 화성의 틱택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을 올리자 이제야 관심이 폭발했다. 일부는 이를 2004년 미 해군 조종사 데이비드 프레이버가 태평양 상공에서 본 미확인 비행물체와 비교했다. 당시 조종사는 날개와 창문이었고 틱택처럼 생긴 완전히 흰 물체가 믿기 힘든 속도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레이더에서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화성 사진으로 돌아오면 아마 특이하게 생긴 돌일 가능성이 크다. 촬영 각도와 그림자 때문에 떠있는 것처럼 보인 것이다. 시대착오적 유물. 시대착오적 유물이란 전통적인 역사관에 전혀 들어맞지 않는 발견을 말한다. 이런 물건은 존재해서는 안 돼 장소와 지층에서 나온다. 가장 놀라운 점은 연대와 복잡성을 따졌을 때 이런 물건들이 당시에는 도저히 만들어질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 시대에는 발달한 기술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주류과학은 이런 발견을 위조품이라 선언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례가 점점 늘면서 더는 외면하기 어려워졌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발견된 수수께끼의 바이궁 금속관을 보자. 관들은 땅속 깊이 뻗어 있으며 호숫가까지 이어진다. 연대는 약 15만 년으로 추정된다. 철과 여러 광물을 포함한 관의 성분과 그 엄청난 나이는 연구자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일부는 자연작용의 결과라고 보지만 다른 이들은 고도로 발달한 문명의 흔적이거나 외계 존재가 남긴 구조물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하나의 수수께끼는 나이가 3억 5천만 년이 넘는 단조 모치다. 이 못은 고생대에 형성된 암석층에서 발견됐다. 인간은커녕 금속 가공조차 존재하지 않던 시대다. 어떻게 모치 그 오래된 암석 안에 들어갔을까? 어떤 과학자들은 지각운동을 원인으로 들고 또 다른 이들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문명이 개입했다고 말한다. 프로방스에서는 인간이 만들었거나 아주 오래된 나무로 제작됐을 가능성이 있는 화석화된 도구가 발견됐다. 사실이라면 이는 최초로 알려진 문명보다 훨씬 이전부터 목재를 가공할 줄 아는 지적 존재가 있었음을 뜻한다. 다른 발견은 더욱 기묘하다. 남극에서 발견된 엘탄인 안테나는 처음에는 고도의 기술로 만든 물체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저 해면 동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이런 착각 자체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마주했을 때 인간이 얼마나 크게 잘못 판단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팔럭시강의 발자국도 수수께끼다. 공룡 발자국 옆에서 거대한 인간형 발자국이 발견됐다. 이 발견은 지구 생명사의 시간표에 의문을 던진다. 진화론에 따르면 공룡과 인간은 시간상 결코 마주친 적이 없어야 한다. 다른 사례도 있다. 노아의 방주와 연관된다는 아라라트산의 이상구조, 연대를 알 수 없는 남파의 점토인형, 선사시대의 잔재로 여겨지는 볼프세그 철도 있다. 투손 유물도 빼놓을 수 없다. 1924년 애리조나 픽처록스 인근에서 발견된 납물건 31점이다. 발견 장소는 픽처록스에서 멀지 않았다. 유물에는 십자가와 검을 비롯한 여러 물건이 있었고 라틴어와 시브리어 글자, 중세 상징처럼 보이는 그림도 새겨져 있었다. 처음에는 고대 지중해 문명이 만든 것으로 추정됐다. 그들이 서기 1세기에 대서양을 건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후 많은 학자는 이를 현대의 연구자들을 속이기 위해 만든 조작품으로 판단했다. 어쨌든 이 유물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과거를 이해하는 방식에 의문을 던지고 새로운 이론과 연구의 문을 연다. 어쩌면 인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수수께끼로 가득할지도 모른다. 바이궁의 돌관. 중국의 외딴 바이궁산 기슭에서 놀라운 지하 석관들이 발견됐다. 나이가 5천년이 넘는 이 고대 구조물은 복잡성과 정밀함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발굴 결과 관들은 땅속 깊이 이어졌고 지름 몇 센티미터짜리 작은 것부터 1미터가 넘는 거대한 것까지 크기도 다양했다. 어떤 기술로 이 관들을 만들었는지는 현대 과학에도 미스터리다. 고대 문명이 어떻게 이처럼 복잡한 구조를 깎아 설치했는지 알 수 없다. 기원과 목적 역시 밝혀지지 않아 수많은 가설과 추측을 낳는다. 연구자들은 이 관들이 고대의 급수시설이나 환기체계의 일부였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이론도 있다. 바이궁의 돌관이 외계 존재의 개입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의 정밀도와 규모는 아직 이해하지 못한 고대 기술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만든다. 흥미롭게도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유물이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콜로라도 고원에도 있다. 그곳의 관은 지름 50cm에서 약 1m에 이른다. 고고학자들은 관 안쪽이 철 성분의 껍질로 덮여 있음을 발견했다. 미국 루이지애나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나왔고 그곳에서는 지름이 70cm에 달한다. 치첸이트사와 그 수수께끼. 치첸이트사는 마야 문명에서 정치와 경제, 종교의 중심지로 엄청난 의미를 지녔다. 유카탄 반도 북부에 자리한 이 고대 도시는 신과 천문현상에 관련된 의식과 제례를 치르는 중요한 장소였다. 고대 외계인 이론으로 유명한 에리 폰 데니케는 연구 과정에서 쿠쿨칸 신전인 엘카스티오 피라미드에 주목했다. 그는 피라미드의 건축과 천문 요소가 보여주는 정밀함이 마야와 외계 문명의 접촉을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데니케는 엘카스티오 같은 피라미드가 현대 과학자들이 알지 못하는 기술로 세워졌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춘분과 추분 때 엘카스티오 계단에서 나타나는 빛의 현상이 지닌 상징성은 쿠쿨칸 신 숭배와 연결된다. 봄과 가을의 분전 무렵 햇빛은 뱀이 피라미드 계단을 내려오는 듯한 착시를 만든다. 이는 쿠쿨칸이 지상으로 돌아오는 모습으로 해석됐고 마야의 천문 지식이 얼마나 중요했는지와 천체의 움직임에 맞춰 건축을 설계하는 능력을 보여줬다. 마야인은 재생과 새 출발을 상징하는 깃털 달린 뱀의 신 쿠쿨칸이 돌아온다고 믿었다. 이 믿음은 포폴부와 마야 고문서처럼 시간의 순환과 특정 시기에 신들이 귀환한다는 내용을 담은 고대 신화와 기록에 뿌리를 두었다. 쿠쿨칸은 바람과 물, 풍요를 관장하는 중요한 신이었기에 농경사회였던 마야에서 그의 숭배는 특히 큰 의미를 지녔다. 현대 고고학자들은 이런 발견을 마야의 높은 천문학과 공학 수준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한다. 치첸이트사의 피라미드와 다른 건축물들이 복잡한 수학 계산과 천체 움직임 관측을 바탕으로 세워졌다고 보는 것이다. 고대 이집트인과 외계인의 우정. 고대 이집트와 미확인 비행물체의 연관성은 수많은
연구자와 초자연 현상 애호가의 관심을 끌어왔다. 많은 내용이 추측에 머물지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세부 사항도 있다. 일부 신전과 피라미드에서는 현대인이 생각하는 미확인 비행물체와 비슷한 그림을 찾을 수 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아부 신벨의 람세스 2세 신전 벽화다. 연구자들은 한쪽 벽에서 둥근 형태와 기묘한 공기 역학적 특징을 지닌 비행 접시 같은 그림을 발견했다. 미확인 비행물체를 다룬 파피루스 기록도 여럿 있다. 그중 하나는 이렇게 번역된다. 하늘에 불의 원이 나타났다. 머리는 없었으나 입에서는 끔찍한 악취가 뿜어져 나왔다. 몸은 거대했고 소리도 내지 않았다. 조금 섬뜩하지 않은가? 비슷한 기록은 3500년 전에 연대기 작가도 남겼다. 그는 하늘이 불타는 원반으로 뒤덮였지만 파라오는 겁먹지 않았고 병사들이 달아나지 못하게 했으며 곧 비행물체들이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썼다. 날개 달린 방패나 불의 원반 같은 표현은 고대 이집트의 종교 문헌에 반복해서 등장하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철을 거의 채굴하지 못해 매우 귀한 금속이었지만 기록에는 파라오를 위한 철제 왕자와 홀, 의복이 자주 언급된다. 태양신이 금속 옷을 입고 철과 불로 만든 왕자에 앉았다는 내용도 꽤 기묘하게 들린다. 세티 2세의 장례신전 홀에서 발견된 아비도스 상형 문자도 눈여겨볼 만하다. 미확인 비행물체 연구가들은 그 안에서 헬리콥터와 잠수함, 글라이더, 비행선을 봤다. 오랫동안 사진이 조작됐다고 여겨졌지만 곧 진본임이 확인됐다. 고대 이집트인이 미래를 들여다봤다는 가설이 나왔고 다른 이들은 시간여행을 하던 외계인이 20세기의 일을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회의론자들은 강하게 부정한다. 두 상형 문자 사이에 회반죽이 부서지면서 그림이 겹쳐 보인 결과라는 설명이다. 비행 원반이 항공폭탄을 떨어뜨리는 듯한 또 다른 그림도 있지만 비판론자들은 여기에 대해서도 논리적인 해석을 내놓는다. 시바 링감, 인도 시르시에는 사하스라 링가라는 독특한 순례지가 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는 돌로 만든 시바 링감 조각들이 자리하며 특히 마하 시바라트리 축제 때 장관을 이룬다. 이 시기에는 강수위가 내려가 조각들이 드러나고 신성한 링감을 보고 경배하려는 수천 명의 순례자와 관광객이 몰린다. 시바링감은 힌두교의 주요 신 가운데 하나인 시바를 상징하며 창조와 파괴의 근원을 나타낸다. 흥미롭게도 시바링감을 둘러싼 논쟁은 종교적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과학으로도 이어진다. 고대 우주인 이론을 지지하는 일부는 시바링감이 현대의 원자로와 비슷한 기능을 지닌 강력한 기술 장치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링감의 형태와 성질을 근거로 고대인이 발전된 기술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반면 현대학자들은 시바링감을 원자력의 상징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원자력 역시 엄청난 이익과 파괴를 동시에 가져올 잠재력이 있다. 이 비유는 힌두 전통에서 창조자이자 파괴자인 시바의 이중성을 강조한다. 얼음 아래의 인공거인, 남극 빙하 수킬로미터 아래에서 과학자들은 우연히 생겼다고 보기 어려운 구조를 포착했다. 길이는 300km에 이르고 형태는 기하학적으로 정확하며 밀도는 금속과 비슷하다. 자연은 이런 물체를 만들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발견은 지구물리학자 앤드루 칼슨이 이끄는 국제연구팀이 했다. 위성자료와 레이더에는 인공 구조물이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과거의 대재앙 흔적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나타났다. 칼슨 자신도 이것이 지구에 관한 기존 지식을 전부 바꿀 수 있다고 인정했다. 가설은 많다. 이것이 우주선이거나 도시 혹은 존재해서는 안 될 자연 이상현상일 수 있다. 선사시대 또는 외계 문명의 잔해라는 추측도 나온다. 현재는 시추할 수 없지만 새로운 탐사가 준비 중이다. 허가가 떨어진다면 우리는 어쩌면 처음으로 오랜 세월 얼음 밑에 누워 침묵하던 무언가에 손을 대지도 모른다. 고대의 비상식량. 생감자는 따뜻한 곳에서 일주일이면 썩는다. 그런데 페루의 건조한 해안에서 고고학자들은 약 500년 된 감자 두 알을 찾았다. 둘 다 썩지 않았다. 바닥에 묻힌 토기 안에서 잉카가 이곳을 다스리던 때부터 쪼글쪼글하지만 온전한 채로 남아있었다. 평범한 감자가 아니라 추녀였다. 잉카가 감자를 수년간 보관하려고 개발한 식품이다. 방법은 영리했고 현지 기후를 활용했다. 감자를 높은 산으로 가져가 밤에는 혹독한 추위에 얼리고 낮에는 강한 햇볕에 녹였다. 며칠 동안 밤마다 얼렸다가 낮에 해동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그 다음 발로 밟아 남은 수분을 짜내고 더 말렸다. 그러면 냉장고 없이도 상하지 않는 가볍고 단단한 식품이 만들어졌다. 고대의 건조식품, 군용 전투식량보다 500년 앞선 장기 보존식이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이 나온다. 추뇨는 차가운 고산지대에서만 만들 수 있는데 발견된 곳은 멀리 아래쪽에 뜨거운 해안이었다. 누군가 이 감자를 나라 전체를 가로질러 얼어붙은 산꼭대기에서 따뜻한 바다까지 운반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그랬다. 잉카는 거대한 제국 전역에 라마 행렬을 보내 식량을 실어 창고마다 배분했다. 군대와 노동자, 국가를 위한 물자였다. 가볍고 오래가는 추뇨는 이런 물류의 완벽한
완벽한 화물이었다. 감자를 발견한 고고학자 리디오 발데스는 곧바로 특별한 유물임을 알아챘다. 추뇨는 잉카의 주요 식량이었지만 발굴 현장에서는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 지난 100여 년 동안 발견된 유사 사례도 손에 꼽힌다. 건조한 기후와 밀폐된 항아리가 감자를 지켜냈다. 둘 중 하나라도 없었다면 두 알은 오늘까지 남지 못했을 것이다. 미확인 비행물체 관측에 수백만 달러를 쓴 남자. 영국 남부 노퍽의 안개 속에는 옛 왕립공군기지가 서 있다. 한때 이곳에서는 소련 폭격기를 감시했지만 지금은 하늘의 전쟁을 선포한 백만장자 밀리엄 사치티가 산다. 그는 냉전 시대의 거대한 타입 84 레이더가 딸린 기지 전체를 사들여 지하 벙커를 미확인 비행물체 추적 공부로 바꿨다. 밖에는 잡초에 뒤덮인 안테나와 콘크리트, 녹슨 철물이 있다. 안에는 서버 선반과 모니터, 그리고 사치티가 레이더봇이라 부르는 인공지능이 설치돼 있다. 이 프로그램은 무선 신호를 분석해 비행기나 위성과 다른 무언가가 하늘에 나타나면 알려준다. 누구든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고 25달러짜리 안테나를 사서 반경 200km의 하늘을 감시할 수 있다. 안테나가 많아질수록 네트워크도 넓어진다. 그는 돈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며 공동묘지에서 가장 부자가 돼봐야 소용없다고 말한다. 바로 이곳 여러 겹의 콘크리트 아래에서 그는 정부조차 두려워할 만한 것을 만들었다. 영국 상공의 모든 이상 신호를 공개하는 데이터베이스다. 아이러니하게도 시작은 어린 시절의 경험이었다. 짐바브웨의 학생이던 그는 들판 위에서 빛나는 얼룩을 받고 다른 아이들이 미확인 비행물체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는 자신의 레이더와 관측소, 허락 없이도 하늘을 바라볼 권리를 갖게 됐다. 요크셔 상공의 물체. 요크셔에서는 사람들이 지평선 낮은 곳에 정지한 기묘한 검은 타원들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새나 드론으로 여겼지만 서로 다른 날 여러 사람이 찍은 사진에서 모양과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똑같이 나타났다. 전문가들이 사진을 분석했다. 날개 폭도, 프로펠러도, 움직임 특유의 흐림도 없었다. 물체는 중력과 바람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듯 공중에 떠 있었다. 한 사진에서는 가장자리를 따라 희미한 빛도 보였다. 밝지는 않았지만 내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고르게 이어졌다. 기상학자들은 대기 왜곡 가능성을 제외했다. 항공기나 자국의 비행체, 천문현상과 위성까지 검토했지만 끝내 설명은 나오지 않았다. 몇 주 동안 물체는 거의 일정표라도 있는 듯해 질 무렵 같은 지평선 위에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졌다. 한 번뿐이었다면 카메라 오르라고 넘겼을 것이다. 하지만 같은 타원형 그림자와 빛은 캐나다와 미국, 동유럽에서도 포착됐다. 비슷한 모양과 행동, 완벽한 정지 상태, 반듯한 윤곽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모습은 마치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는 듯했다. 더 섬뜩한 점은 요즘 미확인 비행물체 이야기가 점점 더 자주 나온다는 사실이다. 노마리 조각상. 아프리카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유물 중 하나는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발견된 노마리 조각상이다. 돌로 깎은 이 고대 조각들은 비정상적으로 큰 머리와 튀어나온 눈, 그 밖에 인간 해부학과 맞지 않는 특징을 가진 기묘한 존재를 묘사한다. 일부는 신화나 종교로 해석할 만한 장면까지 담고 있다. 독특한 형태와 특징은 고고학자뿐 아니라 고대 우주인 이론을 믿는 이들의 관심도 끌었다. 몇몇 연구자는 노마리 조각상이 이 지역의 고대인이 접촉했을지도 모르는 외계 존재를 표현한 것이라고 본다. 이들은 이상한 비율과 특징이 실제 외계 생명체를 본 인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이 이론은 조각상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하고 미확인 비행물체 연구가와 미스터리 애호가의 시선을 끈다. 주류학계는 노마리 조각상을 종교적이거나 의례적인 물건으로 보고 이 유물들이 아마 신이나 정령을 숭배하는 고대 의식에 쓰였으며 특정 신화 속 인물을 상징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앞서도 언급했듯 고고학자나 역사학자가 유물의 기원을 설명하지 못하면 종교적 물건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흥미롭게도 노마리 조각상은 땅속 깊은 곳에서 다른 고대 유물이나 여러 철제 물건, 무기와 함께 발견되기도 해 연대 측정과 문화적 맥락 파악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일부 발견은 이 유물들이 매우 오래된 시대, 어쩌면 이 지역에 알려진 문명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파칼 군주의 석관. 파칼 군주는 파칼 대왕으로도 불렸으며 마야 문명의 팔렌케를 다스렸다. 서기 615년부터 683년까지 통치했고 도시와 문화 발전에 큰 공헌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칼 대왕은 자신의 석관이 발견된 비문의 신전을 비롯해 수많은 건축 업적을 남겼다. 석관 뚜껑에는 복잡한 그림이 새겨져 여러 해석과 논쟁을 불러왔다. 그림 속 파칼은 기묘한 자세로 앉아 상징과 상형 문자에 둘러싸여 있다. 이 자세와 주변 요소는 외계 문명과의 접촉서를 포함한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
고대 외계인 이론의 지지자인 에리 폰 데니케는 석관 뚜껑의 그림을 마야와 외계인의 접촉 증거로 해석한다. 그는 파칼이 우주선 조종석에 앉아 손과 발, 등을 이용해 어떤 장치를 조작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데니켄의 관점에서는 파칼이 외계 기술과 연결됐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고고학자와 역사학자는 다른 설명을 제시한다. 그들은 석관의 그림이 파칼의 저승여행과 마야 신대과의 연결을 상징한다고 본다. 그 자세는 우주선 조종사가 아니라 지상 세계와 영혼 세계를 잇는 중재자를 표현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파칼 군주는 정말 외계인이었을까? 이 가설은 여전히 매우 논쟁적이며 과학적 증거도 없다. 데니켄이 내놓은 흥미로운 해석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학자는 이를 실제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공상적 이론으로 여긴다. 팔렌케와 다른 마야 도시에서 발견된 유물들도 전통적인 해석을 뒷받침한다. 수많은 글과 그림에는 마야인의 생활, 종교의식, 신화적 세계관이 담겨 있다. 이 발견들은 파칼과 그의 석관이 외계 접촉의 증거가 아니라 마야의 문화와 종교적 맥락에 속했음을 보여준다. 모헨조다로의 초자연적 파괴. 1922년 인도 고고학 조사국의 한 관리가 불교 승려와 함께 종교 유적으로 알려진 지역을 찾았다. 오늘날 파키스탄에 속하는 신드 지역에서 흙과 돌로 된 봉분 대신 격자형 도로와 정교한 배수체계, 수세식 화장실까지 갖춘 청동기 시대 도시 전체가 발견됐다. 도시는 약 5,000년 전 전성기를 맞은 인더스 문명의 일부였고 기원전 1900년 무렵 사라졌다. 죽은 자의 언덕이라는 이름의 이곳은 가장 오래된 문명 가운데 하나가 남긴 유산이다. 모헨조다로 주민들의 수준은 이집트나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뒤지지 않았다. 한때 이 지역에는 약 3만 5천 명이 살았지만 고고학자들이 오늘날까지 발견한 유골은 고작 43구뿐이다. 도시가 사라진 과정은 수수께끼였지만 1977년 영국의 한 연구자가 강력한 폭발이 원인이었다는 증거를 찾았다고 주장했다. 녹아내린 돌과 고열로 변질된 유골은 모헨조다로 주민들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음을 시사한다. 2014년 한 광물학 박사가 여러 분석과 실험을 진행했고 이를 근거로 인더스 문명과 외계인의 연관성을 주장했다. 그 근거는 주민들이 높은 문명을 이루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수천 도의 열에 노출됐다는 점이었다. 이 지역에는 화산이 없었고 당시 그런 온도를 낼 기술도 존재하지 않았다. 종교와 미확인 비행물체, 우주 신화. 오늘날 우리는 세상을 신앙인과 회의론자로 나누지만 신앙과 과학이 기묘하게 얽히는 영역이 하나 있다. 바로 미확인 비행물체 연구다. 본질적으로 미확인 비행물체는 옛 종교가 새로운 형태로 바뀐 것이다. 신 대신 다른 항성계의 존재가 등장했을 뿐이다. 외계인에 대한 믿음은 과거의 천사신앙과 같은 자리를 차지했다. 그들은 하늘에서 오고 인간보다 뛰어난 지성을 지녔으며 종종 계시를 전한다. 철학자 폴 커츠는 미확인 비행물체 연구를 우주시대의 신화라고 불렀다. 인간은 혼자가 아니며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어쩌면 이끌어준다고 느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신이 그 역할을 맡았고 오늘날에는 우주의 형제들이 대신한다. 까를 융은 이미 50년대에 미확인 비행물체의 이미지가 집단 무의식의 투영이라고 썼다. 다시 말해 고대인이 하늘에서 빛나는 천사를 봤다면 현대인은 그 자리에서 외계인의 우주선을 본다는 것이다. 문화적 해석만 다를 뿐 더 높은 존재와의 접촉이라는 원형은 같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간 이들도 있다. 70년대부터 실제 미확인 비행물체 종교가 세계 곳곳에 나타났다. 엘로힘 사원을 세운 라엘 운동이 대표적이다. 라엘은 외계인을 직접 만났고 그들의 행성에 다녀오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런 운동은 수십 개에 이른다. 사람들은 진심으로 인류가 외계 문명이 유전공학으로 만든 산물이라고 믿는다. 누군가는 재림을, 누군가는 창조자들의 귀환을 기다린다. 나치와 파충 유형 존재. 제2차 세계대전 이야기는 갈수록 익숙한 역사에서 벗어난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출처 중 하나는 미 해군 기술자 윌리엄 톰킨스다. 그는 죽기 2년 전 회고록을 출간하며 미국 정보기관이 이미 40년대에 나치와 외계 문명의 접촉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독일은 인간과 닮은 북유럽형 존재, 그리고 더 공격적이고 강력한 기술을 가진 파충 유형 존재라는 두 종류와 교류했다. 그 기술 덕분에 제3제국은 최초의 비행장치 시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일부 기술은 나치 군수산업 내부의 첩보망을 통해 미국 손에 들어갔다. 톰킨스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MJ-12그룹과 연계된 비밀 계획이 시작됐고 최초의 우주함대 개발도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더글러스 항공과 노스럽 같은 기업이 작업에 참여했다. 그는 브릴여프의 영매 마리아 오르시치에게도 특별히 주목했다. 오르시치는 텔레파시로 알데바란 항성계와 접촉해 설계
궤도를 받았다고 한다. 그녀는 독자적으로 활동했지만 나치가 이미 더 강력한 다른 세력과 협력하던 시기와 겹쳤다. 톰킨스는 마지막 인터뷰 가운데 하나에서 달에 처음 착륙한 우주비행사들이 그곳이 이미 점유돼 있음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파충류와 닮은 존재들이 궤도에 머물며 특정 구역을 통제했다는 것이다. 그의 이론에서 달은 인공물체이며 일부 존재는 모습을 바꿔 권력 구조 안으로 침투할 수 있다. 그는 몇몇 세계 지도자도 이 계획들과 연관됐을 수 있다고 암시했다. 톰킨스는 한 강연 뒤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누군가는 그를 공상가로 받고 다른 이들은 너무 많은 것을 말해버린 증인으로 여겼다. 상공의 충돌. 보잉 737 맥스가 새도 드론도 기상 이상도 없는 고도 9,000m를 비행하던 중 갑자기 무언가가 동체 옆을 강하게 때렸다. 어떤 알려진 물체도 낼 수 없는 속도로 누군가 비행기를 찌른 듯 날카로운 충격이었다. 착륙 뒤 정비사들은 완벽하게 둥근 움푹한 자국을 발견했다. 긁힘도 얼음 적도 없었고 도구로 찍은 듯 반듯한 기하학적 모양만 남았다. 정체를 알 수 있는 파편도 입자도 물질도 전혀 없었다. 물체는 부서지지도 흔적을 남기지도 않은 채 그저 지나갔다. 레이더에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자국 장비를 배제했고 해당 항로에 위성도 없었다. 그런데 충돌은 실제였다. 계기가 기록했고 승무원이 들었으며 금속의 흔적이 남았다. 이런 충돌은 공개적으로 거의 다뤄지지 않지만 이번 사건은 언론에 보도됐다. 정체불명의 물체와 접촉한 것이다. 고도 9km에서 비행기와 무엇이 부딪혔는지는 아직도 설명되지 않았다. 휴소 생명체. 우리는 생명이 탄소를 기반으로 한다고 익숙하게 생각한다. 탄소가 DNA와 단백질, 지구의 모든 생명 분자의 토대가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일 뿐이라면 어떨까? 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주소 생명에 관해 논의해왔다. 주소 역시 단단한 사슬과 복잡한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원소다. 다만 그 구조는 전혀 다를 것이다. 더 단단하고 결정질이며 유기물과 닮지 않았을 수도 있다. 탄소 생명이 무너지는 고온과 고압 환경에서 오히려 규소 생명이 번성할 수 있다는 가설도 있다. 돌처럼 보이는 반투명한 존재들이 성장하고 광물을 먹으며 진동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세계를 상상해보자. 우리는 그런 생물을 평범한 돌로 착각해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더 불안한 점은 우주 탐사선 자료에 탄소 기반 모델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현상이 때때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이 살아있는 결정체를 공개적으로 진지하게 논하지는 않지만 비공개 보고서에는 그런 가설이 가끔 등장한다. 규소 생명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결론은 하나다. 우리는 수백만 년 동안 그것들 사이를 걸으면서도 돌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을 수 있다. 외계인의 두개골. 미확인 비행물체 블로거 데일리 호지스가 사진을 공개했다. 손바닥 위에는 작은 회갈색 두개골이 놓여 있었다. 이마는 부풀고 뒤통수는 길며 눈구멍은 거대했다. 아래 턱은 없었다. 그는 지인이 멕시코의 오래된 쓰레기 매립지 근처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인형도 원숭이도 아니라고 했다. 뼈는 약하고 구조는 인간과 비슷하지만 비율은 완전히 달랐다. 사진은 순식간에 퍼졌다. 누군가는 회색 외계인의 증거라 했고 누군가는 화제를 노린 가짜라고 외쳤다. 의사와 인류학자들은 이미 답을 내놓았다. 사진 속 물체는 남아메리카 너구리과 동물인 코아티 새끼의 두개골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 이 동물은 두개강이 크고 아래턱은 부패 과정에서 자주 떨어져 나가 외계인 같은 모습이 된다. 크기도 단서다. 두개골 길이는 고작 5cm로 성체 외계인이라기에는 너무 작다. 호지스는 엑스선 촬영과 DNA 검사를 하겠다고 장담하면서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기적의 가능성을 남겨달라고 부탁했다. 인터넷은 늘 그렇듯 갈렸다. 한쪽은 진짜 외계인이라며 관심을 끌었고 다른 쪽은 맥락 없는 뼈조각이야말로 선정적인 이야기의 완벽한 재료라고 지적했다. 지금으로서는 이번 시즌 가장 이상한 외계 두개골의 신원은 미상이다. 죽은 코아티이거나 어두운 배경에서 교묘하게 촬영한 또 하나의 조작일 것이다. 외계인에 관해 침묵하는 대가 20억 달러. 유명한 미확인 비행물체 연구가 스티븐 그리어가 다시 주목받았다. 그는 미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이자 자신이 미확인 비행물체 분야 최고 전문가 중 하나라 부르는 인물에게 엄청난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리어의 말로는 그저 입을 다무는 대가로 거액을 제지받았다. 그는 1990년 외계 지성체 연구센터를 설립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외계인 접촉과 정부의 비밀 작전을 여러 차례 주장했다. 그의 평판은 미확인 비행물체 연구가 사이에서도 엇갈린다. 누군가는 용감한 폭로자로 보지만 다른 이들은 증거 없는 광신자라고 여긴다. 그는 1992년 미국 군사정보부 전 수장 엘버트 스터블바인 장군이 공개활동을 그만두는 대가로 직접 20억 달러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당시 그리어는 30살을 조금 넘긴 젊은 의사였고 진지하게 고민했지만 결국 거절했다고 한다. 그는 이 모든 일이 중앙정보국과 다른 정보기관이 연루된 대규모 허위정보 작전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팟캐스트 진행자는 믿기 어렵다며 의문을 나타냈다. 하지만 그리어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도 받을 준비가 돼 있으며 아내가 자신의 말을 모두 확인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스터블바인 장군은 2017년에 세상을 떠나 이제 이 이야기를 부정하거나 확인해 줄 수 없다. 용의 집과 오치산. 용의 집은 그리스 에비아 섬에 있는 수수께끼의 거석 건축물로 거대한 규모와 정밀함이 놀랍다. 접착제 없이 거대한 돌블록을 쌓아 만든 이 고대 구조물은 대략 기원전 8세기로 추정된다. 전설은 용의 집의 신들과 특히 제우스와 연결하며 신성한 의식이 열리고 땅을 지키는 고대 용들이 살던 장소로 묘사한다. 일부 용의 집이 있는 오치산은 외딴 위치와 장엄한 풍경 때문에 신과 접촉하는 곳으로 여겨졌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산은 흔히 신들이 사는 곳이자 모습을 드러내는 장소와 연결됐다. 주변 풍경 위로 우뚝 솟은 이 산은 신과의 만남과 의식이 벌어지는 성지로 받아들여졌을 수 있다. 고고학자들은 이 거석 구조물을 연구하며 수많은 난관에 부딪힌다.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는 고대 건축가들이 어떻게 그 거대한 돌을 산꼭대기까지 운반해 놓았느냐는 것이다. 건설의 물류와 기술적 과정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특히 현대식 도구와 장비가 없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 그렇다. 또한 건설 시기와 목적에 관한 정확한 자료도 없어 연구와 해석이 어렵다. 전승에 따르면 제우스는 이 장소에서 인간과 다른 신들을 만났다. 전설 속 용은 그의 힘과 성지를 지키는 권능을 상징했을지도 모른다. 용의 집이 외계인과 접촉하던 장소였다는 이론도 있다. 이 가설을 지지하는 이들은 독특한 건축과 정확한 기하학적 구조가 외계 문명의 영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고대 그리스인이 외계인과의 만남을 신과의 접촉으로 해석했고 그것이 신화와 전설에 남았다고 본다. 아르카임의 수수께끼. 흔히 러시아의 스토인지라 불리는 아르카임은 러시아에서 가장 신비로운 고고학 유적 중 하나다. 나물 아래 초원에 자리한 이 거석단지는 규모와 정밀한 배치로 놀라움을 준다. 천문학적 기능과 위도면에서 영국의 유명한 스토인지와 닮았다. 아르카임은 두 겹의 동심원 벽과 도로를 갖춘 원형 요새로 고대의 천문 지식을 반영해 지은 주거지들이 연결돼 있다. 연구에 따르면 아르카임의 건물들은 동지와 하지, 춘분과 추분을 포함한 18가지 천문 현상을 관측할 수 있도록 배치됐다. 이는 청동기 시대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천문 지식을 갖췄음을 보여준다. 아르카임은 고고학자뿐 아니라 이상현상 연구자들의 관심도 끈다. 유적 주변에서는 전자기기 작동에 영향을 줄 때도 있는 특이한 자기 이상이 관측된다. 이런 현상과 다른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들은 아르카임이 외계 문명에 의해 사용되거나 심지어 만들어졌다는 가설까지 나왔다. 독특한 건축과 복잡한 급수 체계 역시 건설자들이 높은 수준의 사회 조직력과 공학 기술을 지녔음을 보여준다. 이런 특징 때문에 아르카임은 유라시아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적 중 하나로 꼽힌다. 남극의 석관. 남극에서 진행된 국제 과학 탐사 중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인도 연구자들로 이루어진 팀이 발견 즉시 논쟁과 우려를 부른 물체를 찾아냈다. 영구 동토층 수십 미터 아래에서 매끄럽고 반듯한 검은 석관 4개가 발견됐다. 모서리와 면이 너무 완벽해 레이저 가공을 떠올리게 했다. 형태는 거대한 단일 석판과 비슷했고 주변이 얼어붙었는데도 석관 자체는 영상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했다. 연구진은 바로 근처에서 저주파의 웅웅거림과 약한 지면 진동을 기록했지만 캠프의 어떤 장비도 그 진동의 원인이 아니었다. 석관 하나를 열자 금속 원통이 나왔고 그 표면에는 알려진 어떤 문자 체계에도 속하지 않는 기호가 새겨져 있었다. 과학자들은 기원에 관해 여러 가설을 제시했다. 하나는 석관이 마지막 빙하기보다 앞선 고대 문명의 흔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가설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아직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냉전 시대의 기술 실험과 관련됐다고 본다. 하지만 미확인 비행물체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수천 년 전 버려졌거나 얼음 아래 숨겨진 외계 구조물의 일부라고 여긴다. 큰 반향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관한 공식 자료는 여전히 제한적이며 석관들은 폐쇄된 연구실로 옮겨져 추가 조사를 받았다. 실제 죽음의 철도.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은 정글을 가로질러 태국과 버마를 잇는 철도를 건설했다. 이 구간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희생돼 죽음의 철도라는 이름이 붙었다. 수만 명의 포로와 노동자가 공사 중 목숨을 잃었다. 훗날 이를 소재로 한 유명 영화 콰이강의 다리는 아카데미상을 받았다. 철도 일부는 오래전부터 물속에 잠겨있다. 이 지역에 댐이 건설되자 저수지가 낡은 역과 선로, 건물들을 삼켰다. 그 뒤 40년 넘게 모든 것이 눈에 띄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있었다. 그러다 2025년 봄 철도가 돌아왔다. 댐 보수를 위해 물을 빼자 얕아진 저수지에서 역의 잔해가 드러났다. 40여 년 동안 모습을 감춘 기초와 선로 조각, 콘크리트 구조물이었다. 관광객과 연구자들이 곧바로 몰려왔다. 그 중에는 할아버지가
1942년 바로 이 철도를 건설하다 숨진 호주인도 있었다. 그는 이전에도 3차례 역에 가려했지만 늘 수위가 너무 높았다. 하지만 이번에도 철도는 잠시만 모습을 드러낸다. 댐 보수는 8월에 끝나고 저수지는 다시 물로 채워질 예정이다. 단 한 번의 여름 동안 햇빛을 본 옛 역은 다시 바닥으로 가라앉는다. 그리고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잠길지는 아무도 모른다. 돌 열매. 미국 남서부 사막에서 모래 위에 흩어진 돌 열매처럼 둥근 기묘한 암석이 발견됐다. 처음에는 풍화된 돌 조각으로 여겼다. 하지만 호피족의 하늘씨앗 전설에 비슷한 간 구조가 등장하며 화성에도 같은 형태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모양은 완벽한 구형이거나 약간 길쭉하고 표면은 마치 연마한 듯 매끈하다. 지질학자들은 이를 결핵체라 부른다. 보통 이런 돌은 암석층 사이에서 압력을 받으며 형성되지만 이곳에서는 누군가 자루에서 쏟아낸 듯 흩어져 있었다. 가장 이상한 것은 화학 성분이다. 내부의 철 성분층은 화성의 블루베리와 매우 닮았다. 어퍼튜니티 탐사차가 화성에서 똑같은 무리 형태로 발견한 구체들이다. 원소 구성도 거의 일치한다. 호피족은 이 열매를 붉은 별에서 온 스승들이 남긴 흔적이라 부른다. 과학의 설명은 더 단순하다. 희귀한 광물화와 오랜 바람의 침식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서로 다른 지역의 구조가 왜 똑같은지, 일부 열매가 마치 이 지역에는 존재한 적 없는 높은 온도에 구워진 듯한 이유는 설명되지 않는다. 고고학자들에게는 이것이 유물인지 광물인지 아직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사건의 흔적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다.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런 형태는 지구와 화성에서 반복된다. 때로 자연은 그런 조건이 없을 것 같은 곳에서도 지나치게 정확하게 자신을 복제한다. 물고기 신의 살. 반디아가라 절벽에는 도곤족이 산다. 그들은 60년마다 시기 축제를 연다. 핵심 의식은 거대한 논모 가면을 꺼내는 것이다. 전승 속 논모는 양서류형 존재다. 천둥처럼 울리는 구리알을 타고 날아와 호수에 떨어진 뒤 반은 인간이고 반은 물고기인 모습으로 캡슐에서 나왔다고 한다. 논모는 사람들에게 별의 설계도를 보여줬다. 그 안에는 밝은 시리우스 옆에 어둡고 매우 무거운 또 하나의 별이 있다고 적혀 있었다. 천문학자들이 이 백색 외성 시리우스 B를 발견한 것은 19세기였지만 도곤족은 망원경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한다. 교훈을 잊지 않도록 논모가 자신의 살을 나눠주고 피부 조각을 신성한 음식으로 건넸다는 신화도 있다. 그래서 도곤족은 지금도 그 힘을 야미 논모, 물고기 신안의 생명이라 부른다. 두 별이 그려진 긴 판은 비밀 성소에 보관한다. 과학자들은 이 지식이 정말 고대부터 전해졌는지 아니면 선교사들에게서 뒤늦게 들은 것인지 아직 판단하지 못한다. 하지만 도곤족은 구리 알이 실제로 날아왔으며 언젠가 다음 시기 축제 때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미확인 비행물체의 역사는 언제나 공포와 기술, 신화가 뒤섞인 이야기다. 이 점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글로젤의 점토판. 1924년 프랑스의 작은 마을 글로젤에서 수수께끼의 기호와 그림이 새겨진 점토판이 발견돼 학계에 격렬한 논쟁을 일으켰다. 이 유물은 젊은 농부 에밀 프라댕이 찾았으며 알려진 어떤 고대 문명과도 연결할 수 없을 만큼 특이했다. 점토판의 기호와 그림은 고대 문자와 닮았지만 기원과 의미는 불분명하다. 일부 연구자는 글로젤 점토판이 수천 년 전 이 지역에서 발전한 잃어버린 미지의 문화가 존재했다는 증거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 급진적인 이론은 이 점토판이 외계 개입의 흔적이라고 본다. 다만 근거는 매우 부족하다. 진위 자체도 논란이다. 발견 이후 학자들은 실제 고대 유물인지 정교한 위조품인지 밝히기 위해 수많은 연구를 진행했다. 아직 어느 쪽도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글로젤 점토판은 20세기의 가장 수수께끼 같은 고고학 발견 중 하나로 남아있다. 지루프트 문명의 수수께끼. 이란의 고대 도시 지루프트에서 고고학자들이 독특한 유물을 발견했다. 나이가 5,000년이 넘는 이 발견물은 기묘한 존재와 기호가 새겨진 점토와 석재 제품이다. 특히 길쭉한 머리와 큰 눈을 가진 형상은 외계 생명체에 대한 묘사를 떠올리게 한다. 지루프트 문명의 유물은 알려진 다른 고대 문화와 크게 다른 만큼 독특해 일부 연구자는 외계 문명과 접촉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가설은 고대 예술가들이 자신들이 직접 보거나 들은 것을 그렸을 수 있다는 생각에 바탕을 둔다. 유물에는 아직 해독되지 않은 복잡한 기하학 무늬와 기호도 있다. 이는 고대 문화의 수수께끼를 더 깊게 만든다. 지루프트 문명은 이 기묘한 유물 덕분에 고고학자뿐 아니라 신비현상과 미지의 세계를 좋아하는 이들의 관심도 끈다. 소행성의 영향과 신들의 접촉. 약 6,600만 년 전 공룡을 멸종시킨 것으로 여겨지는 소행성은 유카탄 반도에 거대한 흔적을 남겼다. 충돌로 생긴 칙솔루브 충돌구는 지금도 중요한 지질학적 장소다. 대재앙은 마야 문명보다 훨씬 오래전에 일어났지만 장기적인 지질과 생태적 영향은 훗날 마야 문화가 성장한 지역의 형성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 퇴적층 아래 파괴된 채 묻힌 도시와 구조물 같은 고고학 발견은
유카탄에서 여러 대재앙이 벌어졌다는 이론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그럼에도 마야가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을 알고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공룡과 접촉했다는 주장 역시 과학적 근거가 없다. 공룡은 최초의 인간은 물론 마야 문명보다도 훨씬 먼저 멸종했다. 다만 마야의 신화와 미술에는 전설이나 신화 속 동물로 해석할 수 있는 존재들이 그려져 있다. 하지만 그것이 공룡과 실제로 접촉했다는 증거는 아니다. 연구자들은 메소아메리카에서 공룡 화석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모두 인간의 역사보다 앞선 시대의 것이다. 지질학자와 고생물학자에게 흥미로운 자료일 뿐 마야와 공룡의 접촉설을 입증하지는 못한다. 고대 재앙에 관한 지식이 자연현상과 신들의 행위를 다룬 신화와 믿음에 스며들었을 가능성은 있다. 마야인은 시간이 순환하고 재앙이 반복된다고 믿었다. 이는 그들이 과거를 이해한 방식이자 미래의 사건을 예견하려는 시도였을 수 있다. 인간 DNA의 변화. 일부 과학자는 외계 미생물이 인간 DNA에 영향을 줘 유전암호의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을 논의한다. 이 가설은 그런 미생물이 실제로 존재할 뿐 아니라 인간의 진화에 개입해 우리를 그들과 더 닮게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지지자들은 인류 집단에서 관찰되는 몇 가지 변화, 예를 들어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정자수 감소를 근거로 든다. 이런 추세는 진화적 변화의 징후로 해석될 수 있으며 환경 요인이나 심지어 외계 요원의 영향 같은 외부 자극이 원인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테스토스테론과 정자수의 감소는 생식 건강과 인구 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과학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제가 된다. 가야스의 금속물체. 에콰도르의 라마나 동굴은 오랫동안 고고학자뿐 아니라 미스터리와 미확인 비행물체 애호가에 관심을 끌었다. 동굴에서 금속물체가 발견됐다는 이야기는 수수께끼와 신비로 둘러싸여 있다. 전설에 따르면 라마나에서는 현대의 회로도와 지도, 기술 도면을 닮은 기호가 새겨진 금속판이 발견됐다. 이 발견은 먼 과거에 고도로 발달한 기술을 가진 미지의 문명이 존재했거나 고대인이 외계 존재와 접촉했다는 가설의 바탕이 됐다.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복잡하고 세밀한 기호를 원시적인 도구로 만들 수 없었으며 더 발전한 지식을 보여준다고 주장하다. 일부 연구자는 금속판이 외계인이 남긴 별자리 지도나 기술 설명서였을 가능성까지 제시한다. 하지만 대다수 학자는 매우 회의적이다. 라마나의 금속물체가 정말 고대 유물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일부 전문가는 현대식 금속 가공 흔적과 고대 에콰도르에서 알려진 양식과 기술에 맞지 않는 부분을 지적한다. 신뢰할 만한 연대와 발견 맥락도 없어 진위는 더욱 의심받는다. 고고학자들은 이 유물이 더 늦은 시대에 어쩌면 조작이나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만들어졌을 수 있다고 본다. 라마나 동굴 금속물체 이야기는 흥미롭고 신비롭지만 기원과 의미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라마나 동굴의 전설은 신화와 현실이 뒤섞여 매혹적이지만 자주 사실과 다른 과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례다. 미확인 비행물체와 가짜. 가장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이야기 중 하나는 이른바 로즈웰 외계인 부검 영상이다. 커다란 머리를 가진 기묘한 존재가 탁자에 누워있고 의사들이 몸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바로 그 영상이다. 90년대 수백만 명이 텔레비전으로 이를 받고 거의 모두가 믿었다. 하지만 나중에 연출된 장면으로 밝혀졌다. 제작자 레이 산틸리는 훗날 영상이 재현물이라고 인정했다. 진짜 필름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원본을 직접 봤으며 중앙정보국 직원들에게 보여준 장면과 동일하다고 지금까지 말한다. 흥미로운 점은 조작을 인정한 뒤에도 사람들이 계속 믿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지금은 그 영상 일부가 NFT로 100만 달러에 판매된다. 왜 이런 일을 할까? 가짜가 주는 것은 무엇일까? 답은 소음과 관심, 믿음, 돈이다. 소음이 커질수록 진실을 구분하기 어려워진다. 그만큼 현실을 추측으로 바꾸기도 쉬워진다. 그래서 질문이 남는다. 거짓말조차 믿음을 강화한다면 누가 왜 사실과 가짜의 경계를 흐리는 것일까? 모욕당한 미라들. 고대 우주인 이론은 여전히 인기다. 지지자들은 신들이 외계인이었고 고대 건축물은 그들의 기술이라고 주장한다. 고고학자들은 이를 역사의 왜곡으로 본다. 그리고 지식의 빈틈을 공상으로 채우는 외계인 끼워넣기라고 부른다. 이런 주장은 특히 페루를 둘러싸고 자주 나타난다. 신들의 전차가 출간된 뒤 나스카 지상화는 미확인 비행물체 착륙장으로 불렸다. 하지만 언덕에서도 잘 보이고 일부는 별과 수원에 맞춰져 있다. 가장 오르르나한 것은 외계인으로 소개된 페루의 미라였다. 그중 마리아라는 미라는 손가락이 3개이고 길쭉한 2개골을 지녀 섬뜩하게 보였다. 언론인 하이메 마우사는 영화에서 이를 공개했지만 독립 전문가들의 접근은 차단됐다. 고고학자들은 실제 인간의 유해를 의도적으로 훼손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2개골 변형은
고대는 여러 분야에서 높은 지위를 나타내던 흔한 관습이었다. DNA 검사를 받은 두개골은 모두 인간으로 확인됐고 외계인은 하나도 없었다. 문제는 기묘한 가설 자체가 아니라 실제 문명을 모욕하고 그들의 성취를 당사자가 아닌 가상의 존재에게 돌린다는 점이다. 로즈웰의 새 영상. 뉴멕시코의 목장에서 기묘한 잔해가 발견된 지 거의 80년이 지났다. 그런데 로즈웰 이야기가 다시 살아났다. 미국 국민문서보관소에 갑자기 22분짜리 영상이 올라왔다. 해설도 설명도 없고 제목은 단순히 로즈웰 사건이었다. 화면에는 회색 들판과 흩어진 금속 파편, 충돌구처럼 보이는 구덩이가 담겨있다. 모두 오래된 필름으로 촬영됐다. 이용자들은 풍경을 1947년 목격자들의 설명과 비교했고 놀랄 만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말했다. 누군가는 오른쪽 구석에서 시신 같은 흐릿한 형체를 봤다. 전문가들은 즉시 과열된 관심을 시키려 했다. 기록보관소는 증거가 아니라 자료를 보관하는 곳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영상은 미국이 소련의 핵실험을 추적하려고 기구를 띄웠던 모굴 계획 자료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크다. 공식 설명은 기상 관측기구의 잔해를 비행 접시로 오인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확인 비행물체 애호가들에게 영상 공개는 큰 사건이었다. 국민문서보관소는 익명 게시판이 아니며 아무 가짜나 올라오는 것도 아니다. 왜 이제야 영상이 나타났는지는 아무도 답하지 않는다. 어쩌면 이것이 로즈웰 이야기의 핵심인지도 모른다. 비밀이 오래전에 설명됐더라도 새로운 조각이 나올 때마다 과거의 먼지 아래 지구에 속하지 않는 금속이 아직 묻혀있다는 느낌이 되살아난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지구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미확인 비행물체의 흔적은 하늘뿐 아니라 땅속으로도 이어진다. 좋은 소식이다. 그러니 계속 파헤쳐보자. 눈을 감고 본 기지들. 중앙정보국의 기밀 해제 문서에는 스타게이트라는 아름다운 이름의 계획이 있다. 공식적으로는 초능력 연구였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위성과 첩보원조차 닿지 못하는 곳을 들여다보려는 시도였다. 초능력이 있다고 여겨진 피험자를 방에 앉혀 암호화된 목표를 주고 무엇이 보이는지 설명하게 했다. 보고서에는 기묘한 일치가 있다. 여러 참가자가 서로 독립적으로 지구가 아닌 알래스카와 아프리카, 토성의 위성 타이탄에 있는 기지를 말했다. 큰 머리와 창백한 피부를 가진 비슷한 존재들, 방과 장비, 이상한 도움도 묘사했다. 누군가에게는 피험자의 순수한 상상이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일반적인 정보 활동의 범주에 들지 않는 무언가를 다룬 흔적이다. 다만 이런 한시에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 그래서 결국 이 계획은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료됐다. 하지만 다른 사실은 남는다. 중앙정보국은 수십 년 동안 로켓이 아니라 의식으로 외계의 물체에 접근하려고 돈과 시간, 인력을 쏟았다. 미확인 비행물체와 가능한 기지의 문제는 오늘날 유행보다 훨씬 전부터 누군가를 크게 신경 쓰이게 했다는 뜻이다. 그런 기관들이 오늘날에는 미확인 비행물체에 관해 덧붙인 말이 거의 없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 한때 눈을 감은 채 가능한 외계 기지를 진지하게 들여다보려 했다는 사실이 더욱 기묘하게 느껴진다. 코크노돌. 이 거대한 돌은 스코틀랜드 클라이드뱅크 근처에 있으며 나선과 원, 선으로 이뤄진 복잡한 조각으로 뒤덮여 있다. 지금도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고고학 발견 중 하나로 꼽힌다. 수많은 분석 끝에 과학자들은 돌의 나이가 약 5,000년임을 확인했다. 독특하고 복잡한 코크노돌의 무늬는 큰 관심을 끌었다. 일부 연구자는 이 기호들을 고대의 별자리 지도로 해석한다. 이 돌이 천문 관측에 쓰였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나선과 원은 별과 행성 혹은 천체의 이동 경로를 나타내 고대 스코틀랜드인이 하늘의 움직임을 추적하도록 도왔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돌은 신이나 자연의 정령을 숭배하는 의식과 제례가 열리는 장소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유물이 고대인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합의가 없다. 고대 접촉설 지지자들은 코크노돌의 무늬가 외계 문명과 접촉한 젠제한 증거일 수 있다는 가설을 내놓는다. 복잡한 상징 체계가 지구 밖에서 온 더 발전된 문화와의 교류를 나타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튀르키예의 우주선. 튀르키예 샨누우르파 인근에는 세계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고고학 유적 중 하나인 괴베클리 테페가 있다. 나이가 12,000년이 넘는 이 단지는 거대한 돌구조물을 원형으로 배치한 형태다. 괴베클리 테페는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신전단지다. 높이 6m, 무게 수톤에 이르는 거석은 정밀한 가공 솜치로 놀라움을 준다. 서판에는 동물과 추상적 기호가 새겨져 있다. 이 정도의 예술성과 공학 수준은 고대 인간이 현대 기술 없이 어떻게 이런 복잡한 구조를 만들었는지 수많은 의문을 낳는다. 일부 연구자는 괴베클리 테페 건설이 외계 기술과 관련됐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 가설은 단지의 비정상적인 정밀도와 규모가 외계 문명이 전해준 고도의 기술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에 바탕을 둔다. 괴베클리 테페는 지금도 세계 각지의 과학자와 애호가를 끌어들이며
추구하며 고대 수수께끼와 외계 존재와의 접촉 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키운다. 고비의 우주인 1834년 몽골 고비 사막에서 유명한 영국 탐험가이자 지도 제작자 찰스 에드윈이 수수께끼의 암구를 발견했다. 안에는 길이가 거의 5m에 이르고 그에 맞춰 큰 두개골과 굽은 갈비뼈를 지닌 거대한 유골이 있었다. 유골 옆에는 심하게 부식된 금속 물체들이 놓여 있었지만 과학자들의 시선을 끈 것은 따로 있었다. 알려진 항성계와 맞지 않는 별자리 지도와 표시가 새겨진 서판이었다. 에드윈은 이를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항법 도구 또는 고대 천문 장치의 일부라고 봤다. 흥미롭게도 분석 결과 서판의 재료에는 동굴이 발견된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히토류 원소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서판과 볕에 놓인 존재 모두 외계에서 왔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왔다. 추가 연구에서는 표면의 지도 기호가 우주 공간에서 방향을 찾는 데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고 그 존재가 먼 항성계에서 온 조종사나 탐험가였다는 상상으로 이어졌다. 과학자들은 그 존재가 우주선 추락으로 죽었고 기체의 일부는 사막 곳곳에 흩어진 채 수세기 동안 모래 아래 묻혔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발견물의 기원과 의미를 둘러싼 정치적, 과학적 논쟁 때문에 이 사건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도 과학자와 고대 문명의 비밀을 밝히려는 모험가 사이에서 논쟁을 일으킨다. 가장 선명한 미확인 비행물체 사진 1971년 9월 4일 코스타리카 북부 고지대에서 사진가 세르히오 로아이사는 국립지리원 의뢰로 코테오 항공사진을 촬영했다. 그는 특수지도 제작용 카메라로 13초 간격마다 사진을 찍으면서 그중 한 장이 특별한 기록이 될 줄은 몰랐다. 연구실로 돌아온 세르히오는 사진을 확인하다 오른쪽에 있는 수수께끼의 둥근 금속 물체를 발견했다. 비행 접시를 닮은 물체는 앞뒤 사진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한동안 국립지리원은 세르히오와 동료들에게 사건을 말하지 못하게 하며 발견을 감추려 했다. 지름 18m가 넘는 금속 비행물체는 엄격한 기밀이었지만 1979년 사진이 아르헨티나 신문에 실렸고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얼마 뒤 코스타리카는 이 사진을 미확인 비행물체 존재의 공식 증거로 선언했다. 수년간의 연구와 논쟁에도 누구도 물체의 정체를 밝히지 못했다. 회의론자들은 사진 오른쪽 물체가 작업중 필름에 들어간 파편이나 얼룩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1년 한 가족 지인이 원본 사진을 확보해 현대기술로 스캔했다. 사진은 더 선명하고 세밀하게 디지털화됐고 회의론자들도 고해상도에서 접시 모양 물체를 볼 수 있었다. 새 사진은 카메라 유리의 얼룩이나 흠집이라는 평범한 설명을 배제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었을까? 각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푸엔테 마그나 그릇 볼리비아 티티카카오 인근에서 발견된 수수께끼의 유물은 독특한 그림으로 고고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푸엔테 마그나라는 이름의 이 유물은 표면에 이상한 문자가 새겨진 큰 석재 그릇이다. 글자는 메소포타미아에서 탄생한 가장 오래된 문자 체계 중 하나인 수메르 세기 문자와 닮아 연구자들을 놀라게 했다. 특이한 문자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남아메리카 문화가 접촉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지자들은 이 그릇이 알려지지 않은 이주 경로 혹은 멀리 떨어진 두 지역을 잇던 고대 항해의 증거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회의론자들은 위조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릇이 관심을 끌기 위해 더 늦은 시기, 심지어 현대에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약 100년에서 150년 전에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을 장터로 불러 모으고 순진한 관람객에게 돈을 벌기 위해 이런 물건을 만드는 일이 유행했다. 그럼에도 푸엔테 마그나 그릇의 정확한 기원과 의미는 여전히 풀리지 않아 고고학자와 고대사의 비밀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중앙정보국이 알고 있던 비밀 2002년 중앙정보국의 기밀해제 문서가 공개됐고 그중 하나의 제목은 노아의 방주 보고서였다. 문서에는 아라라트산 경사면에 수상한 물체가 언급된다. 형태는 거대한 배의 뼈대와 닮았다. 이 장소에 관한 소문은 이미 20세기 중반부터 돌았다. 이상한 점은 중앙정보국이 정찰기로 촬영하고 뒤이어 위성까지 투입했다는 것이다. 모두 이 이상 구조 때문이었다. 공식적으로는 사진에서 특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했지만 특히 1974년 촬영분을 비롯한 수십 건의 공개 요청은 거부됐다. 아무것도 없다면 왜 사진을 숨겼을까? 이후 연구자들은 현장에서 토양 표본을 채취했고 그 안에서 해양 생물을 발견했다. 아라라트산은 해발 4,420m다. 그렇다면 이곳까지 정말 물이 찼던 곳일까? 성서의 대홍수 때 그물 말이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런 우연은 지나치게 많고 이 장소는 너무 오랫동안 외면되어 왔다. 바퀴 아래의 황 큐리오시티 탐사차가 게디즈발리스 협곡의 오래된 물길 바닥을 달린다. 평범한 돌뿐이던 곳에서 무게가 거의 1000kg인 탐사차 바퀴 아래 바위 하나가 갈라졌고 안쪽에서 순수한 노란빛이 번쩍였다. 먼지도 소금도 아니었다. 월정 형태의 원소황이었다. 화성에서는 처음 발견된 것이다. 이전에는 물과 접촉해 생기는 황산염 형태만 알려져 있었다. 순수한
진화는 매우 특수하고 안정된 조건에서만 생긴다. 마치 누군가 암석에서 불필요한 것을 정교하게 짜낸 듯했다. 과학에는 두 가지 면에서 큰 선물이다. 첫째, 황은 아미노산 사슬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지구의 단백질에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존재 자체가 기존 화성 지질 모델을 무너뜨린다. 이런 돌이 널린 지역은 이제 최우선 조사 지점이 됐다. 시추하고 관찰하며 새로운 기후 시나리오를 세워야 한다. 거석 아래의 불 흔적. 많은 고대 거석 구조물 아래에서 고고학자들은 검게탄층을 발견하지만 이는 단순한 모닥불 흔적이 아니다. 평범한 인간이 만들기에는 온도가 지나치게 높았다. 일부 돌은 플라스마나 강력한 에너지원에 노출된 듯 녹아있다. 볼리비아 티와나쿠의 푸마푼쿠 현무암판에는 뜨거운 도구로 잘라낸 듯한 흔적이 보인다. 이집트의 석재블록에는 불도 화산활동도 없어야 할 곳에 녹은 가장자리가 있다. 과학자들은 우연한 자연작용으로 설명하지만 온도는 어떤 자연화재보다 분명히 높았다. 우연이 너무 많이 겹쳐 고대, 현대의 플라스마 절단과 맞먹거나 그보다 강한 에너지를 사용한 듯 보인다. 그렇다면 거석은 더 이상 무덤이나 의식용 건축물만이 아니다. 인류에게 존재하지 않았던 기술을 사용한 흔적이 된다. 화성이 경매에 나왔다. 런던 소더비 경매장에 무게 24.5kg의 작은 암석이 들어왔다. 하지만 평범한 돌이 아니다. 목록 번호 NWA16788인 화성의 조각이다. 지구에서 발견된 화성 운석 가운데 가장 크다. 운석은 530만 달러에 팔렸고 구매자의 이름은 늘 그렇듯 공개되지 않았다. 발견의 시작은 2023년 니제르 영토의 사하라 사막이었다. 현지 채굴자들은 모래 속에서 녹은 껍질에 덮인 젓갈색 덩어리를 발견했다. 이런 표면은 대기권에 진입할 때 우주함석에 거치타고 녹지만 내부는 차갑게 남으면서 생긴다. 붉은색 조는 화성 특유의 것이고 표면 화학 성분도 과거 바이킹 탐사선이 지구로 보낸 자료와 완전히 일치했다. 운석을 자르자 감남석 결정과 반상 조직, 화성 대기에서 기록된 것과 같은 미세한 기체 방울이 나왔다. 나이는 수억 년이다. 한때 이 조각은 소행성 충돌로 행성 표면에서 튕겨나와 우주를 떠돌다 지구에 떨어졌다. 지금은 개인 수집가의 소유다. 박물관에 전시될 수도 있고 금고에 숨겨질 수도 있다. 믿기 어렵지만 사실이다. 누군가의 선반에는 이제 다른 행성의 조각이 놓여 있다. 이는 우리가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기 훨씬 전부터 화성이 이미 우리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보내왔다는 직접적인 증거다. 이런 운석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수백만 킬로미터를 날아온 전달자다. 지구와 화성의 연결이 로켓이 아니라 천체 충돌에서 시작됐음을 상기시킨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어떨까? 솔직하게 생각해보자. 이것들이 단순한 우연이나 신화, 공상이 아니라면? 누군가가 정말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면? 만약 인류가 진화의 정점이 아니라 수많은 계획 가운데 하나, 긴 실험의 연속 중 한 사례일 뿐이라면? 고대인이 정말로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와 대화했지만 실제로는 외부에서 날아온 존재와 접촉한 것이라면? 종교와 예언, 하늘의 징조, 심지어 인류의 기원까지 누군가 숨겼거나 아직 우리가 이해할 준비가 되지 않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라면? 혹은 그들이 우리와 직접 접촉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일까? 너무 많은 우연과 공식 역사 속 오류, 외면하기 편한 현상이 쌓였지만 언젠가 모든 조각이 맞춰질 수 있다. 카를 세이건이 썼듯 증거가 없다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다. 이 이야기들이 모두 진실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눈을 감는다면 중요한 무언가를 놓칠 수 있다. 어쩌면 바로 이 파편과 이상현상, 답하기 불편한 질문 속에 우리가 아직 받아들일 수 없는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맹목적으로 믿고 싶지는 않지만 세계 곳곳에 서로 다른 시대와 문화에서 같은 이미지가 반복되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 하늘을 나는 배와 빛나는 존재, 신들과의 접촉, 그들은 가르치고 벌을 내린 뒤 사라졌으며 언젠가 돌아올지도 모른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답을 찾았다. 어쩌면 답은 이미 존재하는데 줄곧 엉뚱한 곳만 바라본 것은 아닐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면 대체 누가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걸까?